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장관 퇴임 후에 방송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네. 이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초대 문체부 장관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만두신 게 2014년 언제죠?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예. 재직 기간 중에 말이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예. 장관께서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언제 보셨습니까? 리스트로 본 거는 2014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하고요. 퇴임 직전이네요. 퇴임 직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이 리스트가 2014년 6월인데 네. 그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군요. 이전이라면 어떤 겁니까? 이전을 설명을 드리려면 예. 뭐 좀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제가 처음 취임하던 어떤 배경도 잠깐 설명을 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를 비롯한 어떤 내각에도 제가 입각을 할 거라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당시 이제 박근혜 당선인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당선인 신분으로. 예. 문체부 장관 자리를 제안을 하시길래 예. 제가 너무 뜻밖이래갖고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노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말씀하셨던 게 그리고 약속하셨던 게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자신을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네네. 아마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사람들을 다 안고 갈 생각을 갖고 있다. 포용하고 가겠다.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당신을 추천을 하더라. 당신이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사람들을 안고 가주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저는 그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박근혜 하고. 정부 탄생에 반대한 문화예술계를 끌어안고 가자. 그렇죠. 좋네요. 예. 예. 뭐 정말 저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문체부 장관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허태열 비서실장이 계실 때까지는 뭐 그런 뭐 약속에 전혀 문제가 없이 저는 뭐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대 비서실장이 허태열 실장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김기춘 실장으로 2013년 8월에 바뀐 이후에는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이 수시로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가령 뭐 CJ에 대한 어떤 뭐 제재라든가 뭐 등등. CJ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만드는 그 영화에 대해서 변호인. 예, 변호인을 비롯해서 뭐 많은 그런 영화들 그런 걸 만드는 그 회사를 왜 제재를 안 하느냐? 뭐 그걸 문체부가 어떻게 제재를 해요, 기업을? 저희가 이제 그 투자 펀드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투자 펀드를 갖다가 왜 그런 영화에다 왜 투자를 해주느냐. 문체부가 운영하는 투자 펀드도 변호인에 투자했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오. 그래서 마지막 그 타이틀 롤에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 붙어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죠. 예. 김기춘 실장한테 뭐 수시로 이 쯧쯧 혀를 차고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을. 그러니까 그런 듣고. 영화에 왜 문체부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를 하느냐. 그렇죠. 또 심지어는 거기에 많이 투자한 CJ에 대해서는 제재까지 해라. 예. 그런 지시들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순수 문화예술 쪽에서도 뭐 반정부적인,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 왜 지원을 하느냐,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 라는 요구를 김기춘 실장이 직접 또는 모철민 수석 또는 모철민 교육문화 수석 그 당시에, 또는 김소영 문화체육 비서관을 통해서 뭐 다각도로 문체부에 구두로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태열 비서실장 재직 시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3년 8월 김기춘 실장 취임 이후에 수시로 구두로 그런 지시들이 내려왔다. 그러다가 문서가 온 게 2014년 6월? 2014년 6월입니다. 어떤 문서였습니까? 뭐 굉장히 허접스럽게 A4 용지에다가 뭐 몇백 명 정도
그 정도를 이름을 적어온 몇백 명? 뭐 저희가 뭐 숫자를 잘 안 세어봤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별로 이렇게 그거를 뭐 중시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예술들 이름이 빽뻑히 적혀 있는 문서가 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김소영 비서관이 문화체육비서관. 예. 예. 저희 당시에 이제 조현재 차관한테 예. 전달을 했습니다. 예. 가서 뭐 저한테 전달을 하고 그거를 문체부에서 적용을 해라. 즉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지 마라.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받아오는 조현재 차관이 김소영 문체비서관한테 이게 당신네들이 만든 거냐. 그랬더니 김소영 비서관이 자기네들이 아니고 정무에서 만든 거다. 정무수석 비서실에서 만든 것이다. 예, 라는 예. 변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변명은 이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 수시로 김소영 비서관이 저희 뭐 후임 차관들한테 또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실국장들한테 전달할 때마다 뭐 궁금해서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변명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내에서는 이거는 모철민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비서관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이것을 만들고 적용시키는 책임은 정무수석 비서실에서 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 당시 정무수석이 누구죠? 당시에는 정수석이 그때 이제 6월 12일에 조윤선 수석으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아마 이정현 수석이 있다가 나갔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4년. 2014년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수석, 조윤선 수석 이렇게 되네요. 예, 그리고 비서관들이 당시에 이제 처음엔 신동철 비서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주 비서관으로 바뀌어갖고 정관주 비서관이 2014년 뭐 9월인가 10월인가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산하의 어떤 비서관실입니까? 이름이 참 재밌는 게 국민소통비서실입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예. 문화예술계 인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물론 그랬겠죠. 네. 그 당시 그러니까 그 2014년 6월경에 최초 본 그 블랙리스트 문서는 몇백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 시점을 즈음해가지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었고 조금 그렇죠.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제 당시에 취임을 했죠. 정무수석으로. 조금 지나서 정관주 비서관이 국민소통비서관이 됐고 예.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그 명단이 아주 무차별하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갖고 어느 신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몇천 명, 뭐 거의 10,000명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뭐 거론이 되기도 하고. 9천 몇백 명 그게 나온 게 있죠. 예, 뭐 예. 세월호 때 성명 낸 사람, 네네. 또 문재인 예. 지지선언, 예. 박원순 지지선언 그 명단을 전부 취합한. 그렇죠. 그겁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예, 블랙리스트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정본이라는 거를 누구도 확실하게 본 적이 없는 게 정본을 정무에서 관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정무수석실에서. 예, 정무수석실에서. 예.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명단을 산발적으로 내려보내다가 이 문체부에서 이제 이 문체부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다 빼라 그러는데 몰래 이렇게 살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이건 중요한데 막 빼라 그러면은 뭐 항의를 하고 뭐 해서 이렇게 다시 살리기도 하고 하니까 명단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는 이 적용할 그 대상이 되는 명단을 자기네들한테 올리게 만듭니다. 문체부에서 만들어서 올려라? 아니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가령 지원 대상 리스트에 그 지원 대상자들이 있으면은 있죠. 지원 대상자들 자체를 갖다 통째로 다 자기네들한테 올리면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선별해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때부터는 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게 있겠죠. 지금은 다 자기네들이 뭐 물론 파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트의 실체를 인식했고 네. 또 리스트의 형태를 어떻든 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 리스트가 한 번에 그냥 뭐 9천 몇백 명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차곡차곡 수시로 왔군요. 예,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가고 그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걸 확대하고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까지는 수백 명에 불과한 리스트가 처음 왔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진용 전 장관은 직접 이 수천 명 단위가 되는 리스트를 보시진 못한 거네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그런 게 수시로 계속 왔다는. 그렇죠. 왔다는 얘기를 전에 들으신 거고. 들으면서 당시에 여러 이제 문체부 후배들이 와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얘기를 하고 뭐 답답함을 알겠습니다. 하소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퇴임 이후에 확대되는 리스트들을 만든 것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다. 문체부 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했던 사람들은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자는 교육문화수석실이지만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답을 하더라. 예. 그럼 당시 정무수석이 조윤선 수석 현재 문체부 장관이고 당시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 비서관이 현재 문체부 1차관입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와 직접 관련된 분들이 직접 답답해서인지 아무튼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장차관으로 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그 리스트를 주도한 사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도한 사람은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기는 힘들죠. 근데 정말 요새 유행하듯이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위가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와갖고 무차별하게 아무튼 그런 지시를 했는데 저한테 지시한 거는 저는 물론 그냥 무시해버렸고 즉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저희 실국장들한테 수시로 압박을 하고 누구 직원 빼라 그렇죠. 무슨 왜 프로그램 왜 넣느냐 등등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지시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저희 그 실국장들 국과장들 사이에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연말까지 계속돼 갖고 제가 이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대통령한테 분명히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서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포용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 몰래 김기춘 실장께는 제가 다른 거 보고 하겠다고 이 위장을 하고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만났던 게 2014년 1월 달입니다. 1월 말이었는데요. 1월 29일로 제 메모에 돼 있네요. 그래서 대통령을 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형식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제가 대통령께 제가 오늘 뵙고자 했던 거는 이것 때문에 뵙고자 했던 게 아니라 본 건이 다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어요. 김기춘 실장 부인부 이런 일들이 있다. 대통령이 나한테 말한 거랑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저는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맡겨주셔야지 그거를 계속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원래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모철민 수석한테 당신도 분명히 대통령 앞에서 약속하시는 걸 듣지 않았느냐. 모철민 수석이 배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3시 그 자리에 3시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모철민 수석 보고 대통령 약속을 지금 당신도 들었으니까 앞으로 김기춘 실장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나는 따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김기춘 실장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 실국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실국장들 못 살게 굴지 마라. 전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한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까지 그 한 두세 달 정도. 그때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죠. 근데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갔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슬슬 구두로 이렇게 좀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6월 달 들어서는 정식으로 이제 문서까지 온다? 문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라기보다는 이게 서류 형태로 온 거죠. 알겠습니다. 전달한 것은 교육문화수석실. 네. 모철민 당시 수석. 지금 프랑스 대사죠. 김소영 당시 비서관. 현재 숙명여대 교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정무수석실. 서류 형태는 정무수석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왔다고 문체부는 다 알고 있다.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동철 비서관, 그다음 정관주 비서관. 그 위에는 조윤선 수석, 그 전에는 이정현 수석. 그 위에 이제 김기춘 실장. 과연 그게 대통령의 지시인지는 불투명하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궁금한 게 대통령이 제가 다시 2014년 1월 말에 뵙고서는 여쭤봤을 때 분명히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그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면직되고 나갈 때 면직되기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하고 단 둘이 다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대를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쳐내면은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같은 편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인지 아니면 호가호위를 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난인지 그거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도 저는 밝혀야 한다. 특검에서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임 중 거의 퇴임 직전에 그 수백 명 리스트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구두로 저희가 받았을 때는 그냥 쉽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근데? 비서실장이 무시하면 이제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김기춘 실장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하긴 비서실장이라 하지만 뭐 직접적인 지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협조 부탁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이 문체부나 어떤 내각에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근데 뭐 저희는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가 가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응하지 않았었고. 근데 2014년 6월에 이 문서 서류 형태로 이걸 보내왔을 때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야 이게 그래도 구두가 아니고 서류로 보내왔는데 우리가 조금 성의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요? 그래서 1급들 관련된 1급들하고 조현재 차관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걸 우리 부가 이걸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 다만 조금 뭐 모양 갖추기를 해서 거절을 하자. 번번이 이런 거 요구가 오면은 관련된 1급들이 회의를 해서 번번이 거절하는 그런 뭐 수고를 좀 하고 모양을 갖추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1급들이 제가 나간 다음에 딱 골라져서 잘린 겁니다. 그 소위 1급 1급들 속아내기가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 김종 차관이 그 명단을 김기춘 실장한테 넘겼고 김기춘 실장이 새로운 김희범 차관한테 뭐 친절하게 전달을 해갖고 이 사람들 잘라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진영 장관이 퇴임할 때까지는 리스트까지 왔지만 그게 현장에까지 바로 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군요. 제가 있을 때 그리고 뭐 등등 저희들이 있을 때는 단언컨대 현장에서 그 리스트가 적용된 그럼 퇴임하신 이후에 리스트는 무차별로 확대돼 갔고 현장에서도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됐나요? 현장에서도 100% 다 집행된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트의 적용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빠진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요.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뭐 창작가 비평 같은 경우에 빼라. 그런데 아니 가장 대표적인 문학지인 그 창작가 비평을 빼면은 이건 도대체 이 사업을 갖다 한다는 게 이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겨우 설득을 해갖고 넣었는데 나중에 아무튼 그 창비를 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무튼
관련자들이 아무튼 굉장히 혼이 났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현재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네. 나는 뭐 리스트에 관여한 바도 없고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아니 지금 나중에 보도된 리스트를 보니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받은 데들이 여럿 있더라. 그런 걸로 봐서 리스트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가령 창비라든가 뭐 그럼 이윤택 선생 같은 경우도 아마 뭔가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뺐어야 되는데. 영국 연출가 이윤택 씨. 이 양반도 대표적인 영국인이죠. 영국인인데 이 사람을 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항의를 하고 호소를 하고 그래갖고 뭐 이 억지로 넣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왔고 그거를 한 담당 국장, 과장들은 다 좌천이 됐습니다. 거의. 좌천까지. 예. 근데 아니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쉰들러가 이 홀로코스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건져냅니다. 살려주는데 쉰들러에서 살은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홀로코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이 리스트에 저항하면 그냥 잘리는 거네요. 1급들도 잘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과장들도 좌천되고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기춘 실장의 아주 엄정한 규칙 적용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유진영 장관이 문화부 공무원 시작하신 게 몇 년도죠? 제가 79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직을 한 게 83년부터 복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입니다. 예. 그때도 이런 리스트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참 공교롭게도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이 담당하고 있는 과와 같은 그 예술진흥과라는데 담당 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맡겨진 업무가 그때 안기부에서 만든 그 민중예술인 뭐 명단이라든가 뭐 이 배제자들 명단을 관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주로 했던 거는 몰래 그 사람들을 빼서 이 지원을 해주고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는 이제 이런 리스트가 이제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까지 있었고 그 후에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없어요? 그때부터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리스트는 정말 없었습니까? 리스트로 관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태우 구두 개입이나 이런 건 계속 그래도 있었겠죠? 구두 개입은 제 생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네 편 내 편 가려고 내 편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어하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속성, 그 비열한 속성까지도 물론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이건 공적인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해서 강제하고 차별을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리스트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게 전달됐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냐 안 됐냐를 논하기 전에 만들고 전달됐다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헌법상의 위반이고요.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뭐 행복권 추구의 자유. 이게 그러니까 평등 자유, 이게 모든 자유를 갖다가 아주 명백하게 침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건 제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수첩에 봐도 김기춘 전 실장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영화인 관련해서 지시한 얘기들이 깨알같이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확실히 정무수석실 단독은 아닐 것 같고 김기춘 실장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데 과연 대통령의 뜻인지는 정말 밝혀봐야 저도 궁금합니다. 밝혀봐야 된다. 김기춘 김영한 업무수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요. 김기춘 실장이 이제 수석회가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이 수첩은 뭐 본인의 뭐 주관이나 생각이 담겼을 수 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걸 보고 저는 참
너무 한심하고 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왜요? 그런 생각했어.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 수석들한테 들은 얘기는 김기춘 실장이 오고 나서 금지시켰던 게 수석회의에서 수석들이 얘기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아니 회의인데 뭐 그냥 받아 적으라는 얘기죠. 예.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수석들은 말 한마디 했다가는 김기춘 실장한테 끌려가고 아무튼 치동원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수석들의 입을 막아갖고 절대로 얘기를 못하게 해갖고 이게 완전히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 마비시켜 놓고서는 그 수석회의를 소통의 장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건 그리고 정말 본인의 주관이 적혀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본인의 주관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정말 받아쓰기 바쁜데 알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감히 대통령이 하는 그리고 수석이 막 떠드는 그 자리에서 아니 소설을 쓰거나 본인의 주관이나 생각을 거기 적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블랙리스트 지금은 완전 파기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있습니까? 저는 청와대 쪽에서 갖고 있었던 자료는 어떻게 된지 물론 알 수가 없고요. 문체부에서 갖고 있었던 자료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계속 수시로 파기를 하라고 지시를 냈고 확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시를 내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지시를 냈고요. 가령 뭐 김소영 비서관이 수시로 지시를 냈고, 그다음에 뭐 분해에서는 뭐 장관과 뭐 등등. 조윤선 장관, 정관주 차관 이런 조윤선 장관은 뭐 장관을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고전 김종덕 장관이. 그렇죠. 예. 그런데 김종덕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기는 블랙리스트 본 적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아, 그거는 요새 좀 속된 표현으로 이제 개가 웃는다는 얘기를 하죠. 명백한 위증이다.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도 자기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것 역시. 그거는 그 밑에 비서관은 뭐 물론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그 위에 수석이 알았다 몰랐다 그거는 뭐 그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죠. 네. 그리고요. 문체부의 그 문체부에 있는 자료는요. 뭐 이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아마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저희 문체부 식구들한테 항상 부탁을 했던 게 장차관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옳지 않은 거는 니들이 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이 부당한 지시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물론 정당한 지시할 때도 이 기록을 남겨야겠지만 특히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는 그거를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세세한 메모와 그 기록을 남겨라. 이거는 가지고 있어라. 예,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걸 해야 될 공공의 의무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을 때 많은 경우에 물론 저는 글쎄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걸 저는 습관적으로 남기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저희 문체부 식구들이 분명히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이걸 파기를 하라 그랬어도 아마 어딘가 남아 있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는 한도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특검의 수사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밝히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국기를 흔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원이 누군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 온 국민도 궁금하고 거기에는 책임을 물어야지